안녕하세요. 임용닷컴에서 전공음악을 강의하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아, 저희 지금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종강을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쯤 뭔가 시험을 보실 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잠시 좀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후년 3월이 되겠죠? 예, 예, 학교에 초임 교사로 가실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혹은 그 이후에라도 상관없는데요. 그 이후에 시험을 보시게 된 지금 학부 3학년, 2학년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말씀이고요. 제가 어느 대학 같은 데서 특강을 하게 되면 참 많이 하는 말들을 잠깐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는 굉장히 그 헛소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팔랑귀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들이 아주 대표적인데 어렵다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겠죠. 임용시험이 어려울까? 뭐 어렵기는 하죠. 예, 어렵기는 한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임용시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8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는 수험생들이 해마다 상당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험이 그렇게까지 난공불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70점을 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담백하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고득점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다? 글쎄요. 저는 어렵다고 가끔 느낍니다. 와, 되게 어려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난관을 뚫고 나온 고득점 수험생들이 많은 만큼 선생님들 난이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70점이 넘는 수험생도 많지만 65, 67, 66 뭐 이런 식의 그 달랑달랑한 점수를 갖고 있는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교육학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교육학도 잘하시면 아주 아주 도움이 됩니다. 교육학이라는 변수를 지나고 1차 시험을 붙으신 다음에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요. 1차를 합격하고 나면 모든 건 리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차 시험 있잖아요. 실기를 보게 되는 2차 시험과 수업 실현, 면접 이런 점수들이 어, 필기 시험에서는 점수 차이가 나도 막 소수점 차이로 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2차에선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일단 어느 정도 보시고 나서 2차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때문에 난 자신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10년 전보다 시험은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이 난관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시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어 예전의 경우를 든다면 뭐 화성학을 전혀 못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꽤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험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으셔서 화성학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몇 가지 큰 고비들을 넘기시고 나면 난이도 별로 그렇게 대단히 대단하지 않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 수험생들이 받아오는 결과가 훨씬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이 어떠냐? 많은 선생님들이 좀 의욕이 꺾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사로 접하신 것들도 있어서 '교직은 정말 할 만할까?' 라는 이야기를 가끔씩들 하시죠. 제가 아까 팔랑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 시험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시험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선생해서 뭐 하냐?" 뭐 이런 말들이요. "야, 선생님 뭐 하니 그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무실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물론 뭐 드라마틱한 말썽 피우는 친구들 때문에 어떻게 된 얘기, 어디 간 얘기, 경찰서 구경하신 이야기 등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게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하나 가려진 것들인데요. 밖으로 드러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도 많지만 '아 이게 나의 천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즐겁게 학생들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교직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왜 이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어서 뭐 교직을 했을 거고,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갔을 텐데 어 주변에서 뭔가 약간씩, 예, 정말 수험생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는 그냥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선생님들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혹은 졸업하게 될 때쯤 이거 말고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 내가 진짜 꼭 이 시험을 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저라면 처음에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보람된 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직을 가르쳐 누가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별로 성장할 기미가 없는 직업?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제일 크게 화두가 되는 게 AI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이 AI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AI가 무엇인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되려 접하고 그걸 아주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교직입니다. 결코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고요. 마치 그냥 옛날처럼 분필 들고 이반저반 들어가서 목 터져라 아이들한테 야단치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교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요. 인구가 많이 주는 건 맞는데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섬세하고 다각적인 교사들의 가르침이 필요할 겁니다. 왜 학생이 줄면 교사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학생이 줄면 학생당 교사의 숫자가 줄어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훨씬 더 많은 케어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숫자들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안 뽑을 직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너무 남의 말에 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아 인제 교사를 쪼끔 뽑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은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있었는데요. 해마다 했었어요, 정말. 정말 해마다 '아 올해는 많이 안 뽑을 거야.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안 뽑을 거야. 뭐 선거철이 아니어서 안 뽑을 거야.' 막 이러면서 걱정들을 되게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티오는 그래도 항상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은퇴하셔야 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 같은 데 신도시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렵다. 이 일이 뭐 할 만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아 교직이요. 굉장히 그냥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레슨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연주도 하시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젊은 시절을 아주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대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예쁜 시기 막 이래서 결혼식 오브리를 가도 환영을 받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딱 제 나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떨까요?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결혼식 가서 오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내가 노후를 생각해서까지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직업 어떠세요? 교직 괜찮거든요.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공부를 뭐 더 하셔서, 저는 시간 강사를 계속 했고요.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학교 나가면 좋죠. 학교 나가면서 계속 별로 뭐 전임 교수가 된다든가 그런 거 꿈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직업으로 얼마큼까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께 교직은 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전공보다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전공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진짜 할 만한 직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서두가 길었어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어렵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 막 통계를 보여드릴 때가 있어요. 이름 싹 지우고 도대체 합격자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지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보여드려요. 이런 점수가 그렇게 뭐 꿈의 점수냐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전공 점수 상당히 잘 나왔는데 교육학을 홀딱 말아가지고 그래서 1차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을 꽤 보긴 하는데 준비만 차근히 하신다면 어려운 시험이라고 꽉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브리그가 뭔지 아시죠? 야구가 지금 끝났나요? 전 야구를 전혀 보지 않아서.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를 스토브리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저희가 스토브리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종강을 할 거고요. 이제 1차 시험을 보실 때까지 그리고 1차 시험 보고 2차로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 요 시기가 저한테는 스토브리그입니다. 스토브리그는 원래 새로운 선수를 뽑고 뭐 트레이드 시키고 뭐 이러면서 사실 정규 시즌보다 더 바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내년 1월에 임용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준비하실 스토브리그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새해 1월에 그냥 새 책 사갖고 학원 가서 공부 시작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진도 빠르게 막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 학원 강의를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대학으로는 뭐 기말고사를 좀 앞두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종강을 꽤나 일찍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종강하고 대학 종강 하고 나서든 아니면 지금부터든 뭔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학부 3학년부터 준비하시면 너무 좋고요. 더 일러도 좋습니다. 점점 임용에 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교육대학원 입학한 학기부터 5학기 정도 하잖아요. 5학기 동안 꾸준히 임용시험 준비를 해서 모든 친구들의 꿈이죠. 졸업과 함께 합격.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실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벌써 3년 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아니요 선생님들 2022 교육과정이 발표된 게 2022 교육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2025년 3월 그러니까 내년도의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1, 고1은 2022 교육과정인데요. 요 위의 학년들은 여전히 2015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교육과정이 지금 같이 지나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요때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실 게 좀 많아지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교육과정을 다 보시면서 비교하시는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이런 시기가 선생님들께 시험 보는 시기가 된 것은 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교육과정의 전환기 시대에 준비해야 될 방법들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브리그입니다. 바쁘셔야 돼요. 뭐 하느라고 바빠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이 페이지를 펴놓고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 몇 년도에 1차 시험 보지? 2025년 11월에 보시면 2026년에 교사가 되시는 거고요. 2026년 11월에 보시면 2027년에 교사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그 해를 밀려가면서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올해고요. 2026학년도는 내년입니다. 나는 언제 시험을 봐야 되느냐? 또 언제 출근을 하는 교사가 되느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지 혹은 반드시 단기 안에 끝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2년? 2년 정도 되면 저는 제대로 준비하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2년을 하나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 합격하실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대부분들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요.
첫 번째 하실 일은 대충이라도 나 시험 어디 볼지 정해보시는 겁니다. 나 시험 어디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경기도 사니까 경기도 봐야지. 나는 충남 사니까 충남 봐야지. 나는 서울 사니까 서울 봐야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올해 아니면 재작년 쭉 통계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충북을 봐야 된다 라든가 충남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은 몇 명이나 뽑았지? 이것도 봐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저쪽 경기도에서 한 60명 뽑고 있는데 3명 뽑는 2명 뽑는 지역으로 가시라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꼭 나는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남 가서 1등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좋아요. 근데 가끔은 말이죠.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이런 지역이 아예 선발 인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기를 한 축으로, 서울을 한 축으로 이렇게. 경기 한 축, 서울 한 축, 그리고 가고 싶은 지역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서울과 경기는 굉장히 다른 시험을 보는 뭐가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실기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마음을 먹고 그와 유사한 시험을 보는 지역들로 골라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선정을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아주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떨어질 거라고 막 큰 소리 뻥뻥 친다고요. 2년이면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나 서울 시험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서울은 시창청음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시창청음을 포함한 서울 실기를 어떻게 보면 1차 공부보다 먼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시창청음이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좀 시작해 보는 겁니다. 경기는 시창청음은 없습니다. 근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야 되고 장구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코드만 있는 상태로 해서 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 못하는 교사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성이 되고 노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어요. 실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한다. 그러니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시험 언제 볼 건지, 그 다음에 난 어느 지역을 시험 볼지, 그 지역에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정도로 두고요. 그 지역의 실기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는 언제부터 실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봐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임용닷컴 유튜브에는 올해 초에 그러니까 2024년의 올해 초에 그 실기 설명회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기 설명회의 동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을 텐데요. 각 지역 실기도 소개가 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시험을 봤는지도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합격 수기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합격 수기를 보고 있으면 약간 봐봐 이 사람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 시험 이렇게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그 숫자를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합격 수기 부탁을 잘 안 하는데요. 합격 수기를 부탁을 할 때는 이런 경우에 부탁을 합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40대 아이가 3명인가 4명인가 되시는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전 정말 쫓아다니면서 공부하신 거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께 그런 뭔가 기간제를 하시면서 붙는 분들,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붙는 분들, 아니면 정말 난데없는 초수, 합격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한테 맞으면 그만이지 뭐가 정해진 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으로 확실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엉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외우고 하시다 보면 이것도 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 테니 합격 수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 이야기도 그렇고 저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1차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볼게요. 1차 시험은 크게 3파트에서 나옵니다. 서양음악, 국악, 교육론. 서양음악, 국악, 교육론인데요.
80점 만점이거든요, 저희 전공이. 그리고 20점은 교육학이에요. 교육학은 또 어떻게 하실지 교육학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샘플 강의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전공에서 서양음악, 국악, 교육론 80점, 교육론이 한 20점 내외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서양음악과 국악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한 30점 정도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비중이 약하니까 교육론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배열은 이렇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서양음악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양음악은요, 기초음악 이론 쪽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요렇게 생긴 장식음이 있는데 요거 연주하면 무슨 소리가 나지? 라든가 이거를 다 도돌이표와 뭐 다카포 이런 거를 하면 몇 마디를 연주해야 되지? 라든가 자, 그리고 뭐 B플랫 쪽 클라리넷은 어떻게 연주가 돼서 악보에 적은 거하고 실음 차이가 얼마나 나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기초음악 이론에 해당이 될 겁니다. 화성학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그 화성학 그대로입니다. 서양음악사? 네. 서양음악사가 좀 고민이죠. 서양음악사가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학기에 2학점씩 4학기 정도 하면 뿌듯할 정도로 음악사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은 한 8학점 정도 서양음악사를 주면 제법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어디 교육대학원 시험을 보거나 임용시험을 볼 때 어지간히 시험 볼 수 있을 만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학의 현실들이 서양음악사에 3학점 막 6학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못하는 데가 중세 대충 넘어가는 거랑 현대를 잘 못 가르쳐 보는 거, 못 배워보는 거 요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임용은 현대가 더 많이 나오고 중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시기를 좀 봐야 된다는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자, 악기론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악곡에 대한 이해라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렇게 대충 물음표를 쳐놨는데요. 임용시험을 보다가 저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하기가 편하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많이 들어봤고 많이 알아서 나는 이 악보를 봤을 때 다른 친구들은 외워야 되지만 나는 이 음악을 알고 있어가 되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곡을 너무 모르고 나는 뭐 땡땡 전공인데 내 전공 관련된 음악밖에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부지런히 들으시면 되고 자꾸 불러보시면 되고 하니까 이거가 큰 문제는 아닌데 악곡을 많이 알면 시험을 준비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자, 아웃라인은 대충 나중에 정해질 거고요. 어떤 곡들을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이거는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냥 장난삼아라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뭐 슈만 가곡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확인하시는 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가 정말 안 될 때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는 거죠. 자, 뭐 준비하셔야 되는지 했으니까 스토브리그 동안 준비하셔야 될 거 기초음악 이론. 지금 이 부분은 저런 걸 뭐 하러? 라고 하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훌떡 넘어가셔도 되고요. 약간 고민이신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나 사실은 렌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라든가 나 이거 스피카토 막 이런 말 몰라. 라든가 나는 요렇게 생긴 그 턴 꾸밈 음하고 요렇게 생긴 모르덴트를 잘 구분을 못해. 라든가 의외로 되게 많으시거든요.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음악 공부를 내가 시험 볼 악기로 바로 시작을 하셨거나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이 기초음악 이론을 배우실 만한 시기가 조금 덜했어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건 왜 4분의 3박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막 리듬을 복잡하게 꼬아놓고 이게 4분의 3박자일까 8분의 6박자일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암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토브리그 동안
기초음악 이론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이론은 말 그대로 음정, 음계, 박자, 기보법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요. 하실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면 진짜 못 보실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실 거거든요. 먼저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내가 조성을 잘 못 보네. 내가 리듬을 약하네. 아니, 내가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항상 제가 드는 예인데요. 음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음악이 모국어입니다. 모국어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의 문법을 잘 못합니다. 기초음악 이론이 문법이거든요. 그냥 내가 말로 해서 다 알아서 써왔기 때문에 문법이 나오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가끔씩 카페에 비밀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비댓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비댓으로 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굳이 왜 이런 걸 비댓으로 달까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거든요. 근데 비댓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철저히 대답을 해주되 그냥 비밀 댓글에 답을 해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음악 이론이 딸린다는 거예요. 저 자꾸만 여기서 틀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월, 10월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조성 문제가 자꾸 틀리고 전조를 자꾸 틀리고 조성을 잘 못 보겠고 이런 고민은 좀 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 나 그런 거 걱정 안 해 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의외로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음악 이론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에서 화성학이라고 하는 건 서울 보시는 분의 시청 처음인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화성학이 많은 경우에는 한 10점 가까이 시험에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 이상인 적도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중에는요. 서양 음악이라는 파트에서 음악사, 뭐 이론 빼고 나면 화성이 남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성은 형식론까지 이어지는 화성입니다. 그냥 형식을 따로 붙이지 않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형식까지 붙이는 화성학은 선생님들께서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들 저기 보고 계시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은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화성학 교재인데요. 저희가 저 책을 내년 1월에 개강하고 나면 8주 안에 바바박,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리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화성학 수업이 학원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라고 하신다면 학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진도를 좀 빨리 빼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처음에 삼화음을 쌓고 하는 것부터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화성부터 쌓아서 가는 수업들은 노량진은 잘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졸업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화성학은 예전에 배웠던 것에서 다시 한번 튜닝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쓰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두 책은 장점들이 많은 책입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뭐 백병동 화성학 이런 걸로 배우셨다고 하면 그 책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양쪽 책의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컨셉의 개념의 무언가 화성학적인 내용을 배우고 나면 그것들을 예전처럼 사성풀이를 하면서 가기보다는 악곡을 분석하면서 가는 교재들이라는 점에서 임용하고 잘 맞습니다. 임용 시험에는 사성풀이를 하지 않아요. 사성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답안지는요.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답안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선에 뭔가를 그려놓거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할 줄 아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의 상태로 어느 정도를 이 스토브리그 동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최소한 앞에 1권은 무조건 그리고
2권을 조금 시작하실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미니멈은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대학 때 화성학 되게 잘했는데 많이 잊어먹었어요 라고 한다면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시고 어딜 많이 틀리고 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잊어먹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좀 튜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성학이 흔들흔들하는 상태에서 임용시험에서 고득점을 내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학이 한 10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80점에 70 넘는 친구들이 꽤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서 화성학을 틀렸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시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화음은 옆에 화음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경과적인 화음이고 지속적인 화음이고 화음을 연장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 기능이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화성학을 기능화성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워낙 이렇게 1도, 2도, 3도, 4도 쓰다 보니까 기능이라는 말을 잘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능화성학적 관점에서 얘가 어떤 화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들 그게 잘 안 되시면 그거야말로 학원에 오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정확하게 푸는 건 좀 필요합니다. 두 책을 하고 아니면 다른 책도 좋습니다. 화성학 책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하나 정도 고르셔서 아주 잘하신다면 한 증류화음까지 안 되면 1권만이라도 한번 일독을 하고 풀어보시고 풀어서 답지하고 맞춰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책은 답지도 있고요. 오른쪽 책은 답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 학교에서 이거를 교재로 쓰셨다 그러면 아예 답도 적혀 있고 할 테니까 책을 한 권 새로 사시거나 하셔서 쭉 풀어보고 한번 맞춰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성학을 깔끔하게 해소하고 오시면 임용 공부가 가벼워지실 겁니다. 정말로요. 서양음악사가 어렵다고 소문이 났죠. 서양음악사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 어려운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려운 이유는 상상력이 없이 외우기 때문입니다. 서양음악사를 정말 오랫동안 가르쳐본 경험으로 내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대충대충 하면서 그냥 필기나 해놨다가 시험 때 바짝 붙여서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서양음악사를 옛날에 어느 나라에 어떤 작곡가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네 집에 취업을 해서 그 사람이 뭐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무슨 작품을 썼대. 모차르트가 너무 가난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이러이러한 작품을 썼대. 근데 와중에 이런 음악도 썼대 라고 줄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악곡을 많이 하는 친구가 이기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악곡까지 더해지면 서양 음악사가 장기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초짜 강사 때는 정말 전날 공부를 다 하고요. 악곡을 다 틀어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준비해서 가고 그러면서도 책도 보고 노트도 보고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에도 예습은 해갔습니다. 세 번째쯤 되니까 이제 슬쩍 놓아도 되던데요. 책을 놓아도 그냥 PPT도 슬쩍슬쩍 보면서 하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도 있고 농담도 하고 하면서 그게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서양 음악사 책을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나 줄거리를 익힐래 라고 하면서 3번 정도 돌려서 읽으신다면 서양 음악사가 과연 그렇게 어려울까? 책에 나오는 악곡을 한번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면 어떨까? 그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서양 음악사 어렵다. 서양 음악사가 왜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서양 음악사가 왜 어렵지라는 생각 옆에 나도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줄거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살을 붙이는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정말 쉽게 늘어나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외울 거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스토브리그를 위한 2개의 책을 소개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책이에요. 특히 오른쪽 책은 워낙 대학에서 많이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왼쪽 책은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민은기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이남재 교수님 등등이 쓰신 서양음악사라는 책입니다. 얘들은 2권입니다. 2권이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왼쪽 책. 왼쪽 책은 정말 편안한 우리말입니다. 정말 편한 우리말이고 읽을 때 굉장히 잘 읽힙니다. 저자분들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책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현대 파트가 아주 좋습니다. 현대 파트가 다른 어떤 교재보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처럼 음악사를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왼쪽 책을 먼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왼쪽 책만 보고 임용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조금 부족해요. 솔직히.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 서양음악사 책은 전공자와 교양 사이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서양음악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텐 당연히 추천할 만한 책이고요. 오른쪽 책은 많이 알고 계시는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라는 책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쉽지가 않고요. 제가 읽었을 때 쉽지 않았다는 게 어떤 때 많이 실감이 나느냐면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이 책의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질문을 하실 때 응? 할 때가 있어요. 이 응이 뭐냐 하면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걸 잘못 끊어 읽기를 하셔서 엉뚱한 데다가 문장을 붙여갖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럴 때가 있으세요. 이런 게 왜 생길까라고 이야기하면 문장 자체가 약간 어렵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잘 파악을 못하실 때가 있어요. 교재입니다. 분명히 대학 교재고요. 여기에 선곡집까지 붙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임용준비로 저는 꽤 괜찮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교재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내가 서양음악사의 사건들을 기억하기보다는 굉장히 엄격한 책 같은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어느 책을 고르셔도 좋은데요. 이 책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번 읽고 되시면 2번 읽고 절대로 옆에다가 메모하지 마시고 뭐 포스트잇으로 해갖고 눌러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읽지 말고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번 정도 읽으시고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와 진짜 재밌다. 이런 사람도 살았었구나. 뭐 중세 마쇼라는 사람이 살았었구나. 마쇼가 이런 작품을 썼구나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읽으시고 잊어버려도 걱정하시지 말고 읽는다. 임용생들의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어요. 또 까먹었네.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또 까먹었네. 나는 머리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이 하는 사람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 실험들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될 거니까 지금은 뭔가 외우거나 어쩌겠다가 아니라 나는 줄거리를 말할 수 있게 음악사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개 보시고요. 저 그라우트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상하게 음악사에서 그라우트 보신 분들은 약간 자부심에 차 있어요. 그라우트는 스토리텔링은 아닙니다. 그라우트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교육 실정에는 안 맞습니다. 한국의 교육 실정에 안 맞습니다. 미국에서 학부책이라고 들었고요. 대학원을 가면 또 시대마다 따로따로 보는 책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책을 볼 필요가 없지만 그라우트는 서양 음악사의 가장 방대한 문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라우트를 스토브리그 용어로 읽으신다? 아니요. 그건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라우트의 내용은 나중에 임용시험을 보실 때 정말 빠짐없이 나는 뭐든지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주 추천할 만한 책. 하지만 줄거리를 잡기에는 매우 어려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서양음악사 이런 책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음악사는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국악을 스토브리그용으로 대부분 국악 전공이 아주 적습니다. 저는 5%에서 10%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보단 늘었지만 국악 전공들이 적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양음악 전공자이실 거를 감안하고 왼쪽 책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단숨에 끝나는 국악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 마중에 받으시고 야, 나 이거 대학 때도 했어. 뭐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왜 귀한 시간에 공부를 하래 라고 하시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길 강추합니다. 서양음악사나 화성학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고요. 국악은 국악 전공이나 서양음악 전공이나 좀 비슷해요. 의외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양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왼쪽 책은 일단 시작하시기엔 좋은 책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국악이라고 하는 게 대충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후루룩 이렇게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악곡들을 한번 좀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저는 1월 달에 오실 준비로는 넘치도록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넘치냐? 네, 넘칩니다. 1, 2월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악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요. 왼쪽 책은 상당히 방대하게 전체적인 개론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글로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소리로까지 확인된 이 음악이 선생님들께 굉장히 친해질 거예요. 국악은 듣기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국악을 안 들으시면 고득점이 힘들다까지 폭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맞아요. 국악은 자꾸 들으셔서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느낌도 오고요. 선생님들께서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세요. 뭐 평조회상이라는 곡은 어떻게 하고 이거 맞나요? 이러시면 제가 카페에 답다는 방법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저 유튜브 링크 드려요. 선생님 귀로 확인하시면 돼요. 라고요. 아니 이렇게 귀로 확인하실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모는 몇 박을 쉬고 모는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확인하시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확인한다. 왼쪽 책과 들어서 확인하기. 오른쪽 책은 백대웅 선생님과 몇 분께서 쓰신 전통음악 개론입니다. 책이 오래돼서 그런가 아무리 예쁜 캡처를 하려고 해도 캡처가 좀 안 돼가지고요. 저 글씨가 좀 흐릿합니다. 전통음악 개론인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국악 개론 책들이 있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의 국악 개론, 장사훈 교수님의 최신 국악 총론 뭐 이런 책들이요. 선생님들 이런 책들 많이 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책들은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 안 됩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어서 읽다가 딴 거 보게 되고 읽다가 딴 거 보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게 되고 그러지 않고 약간 칠판 필기 같은 느낌이에요. 간략간략하고 뭐 이렇습니다. 조금 나중에 수업하는 거 약간 벌어지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맞는? 그건 그때 가서 해소하면 되실 거고요. 오른쪽 책은 국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한 번쯤 쓱 훑어보시기에 좋은 책. 그래서 이 두 권 중에 어느 거라도 하신다면 1월 준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화성악. 기초음악 이론을 하셔야 되면 그것도고요. 화성악,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책 한 번 읽기, 그리고 요 중에 하나 정도 보기. 교육론은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안타깝게도 3권 다 있으셔야 될 책이에요. 3권 다 있으셔야 할 책이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건 옵션입니다, 선생님들. 이 3개 중에 하나 정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지고 계시면 한번 쭉 일독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게 있었지, 뭐 이렇게. 그냥. 그리고 요 음악교육학 총론하고 음악교육의 기초가 최근 판이 지금 새로 나와 있거든요. 자신의 판이 뭔지 한번 보시고요. 출판 날짜까지 한번 보셔서, 왜냐하면 저 음악교육의 기초는 같은 5판이라 해도 5판 중에서도 1쇄와 2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서점 같은 데 가셔서 내가 최종판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판을 들고 넘기면서 한 권 정도 일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하는 거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셔서 하실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합격 수기를 읽는 방법. 카페가 전공음악 플러스 U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페는 다음 카페이고요. 임용 패스라고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일단 등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등업 신청을 원하는 조건에 다 맞춰서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합격 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 수기는 합격하신 분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봐봐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쓰신다기보다는 너무 나는 힘들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기 바래요 라고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합격수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격수기에서는 내가 어, 지금 조금 시간이 더 있는데 남들보다 이를테면 2년 준비를 하게 될 때, 그럼 2년 정도 준비하신 분들 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쯤 무엇을 했고 이때쯤 무엇을 했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시간표를 한번 그분들하고 비슷하게 짜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기는 어떻게 했는지, 뭐는 어떻게 했는지, 특히 내가 볼 지역에 합격수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했는지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용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밥을 먹다가 축하한다고 뭐 얘기를 하다가 느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고, 물론 나중에 학교 가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약간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학교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보는 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러니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점에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카페 구경을 하실 필요도 있을 거고요. 카페 구경하시다 보면 좀 친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질문이 들어오면 굉장히 꼼꼼하게 답을 달고 있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말투와 제가 그냥 구어체로 막 답을 달고 하는데요. 그냥 모두가 다 적응이 되셔서 제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답을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됐을 때는 가끔 "아니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를 이렇게 하면 착각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걸 고대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좀 수업 시간에 주무셨거나 아니면 인강을 귀찮으니까 배속을 너무 올리셔서 휙 지나갔거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 다시 한번 필기한 거 찾아보세요." 뭐 이런 답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시라면 그리고 특히 굉장히 저도 생각 못 했던 것들을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열심히 참고 문헌까지 들이대면서 답을 해 드립니다. 답은 물론 제가 달고요. 그래서 카페 안에서 배우시는 것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정말 수강을 하시게 되면 저희 그 회원들이 쓰시게 되는 게시판들이 보이실 텐데요. 물론 1대1로 답을 달아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카페를 이용을 하는 건 어차피 이 공부는 모두에게 다 같이 좀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배우시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답 달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없던 설명회라고 해야 하나? 예전에 없던 동영상입니다. 이 짧은 시기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어 되게 많으세요. 연간 패키지 같은 걸 딱 결제를 해 버리시고 1 월에 학원 나가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1 월에 학원에 나오실 때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내 뒤에 앉은 사람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교에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이미 다 하신 분들도 오셔요. 근데 그냥 1 월에 임용 공부하란다. 특히 엄마가 하란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지?" 하다가 그냥 어디 와서 결제를 확 해 버린, 어떤 분들은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교육학 선생님 있는 학원에 가서 그냥 끊어 버렸다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씩 뵀는데요. 그런 사람과 조금 준비하고 온 사람과 그 차이가 수업 시간에 얼굴만 표정만 봐도 알거든요. 약간 하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 하얘지시는 분들이 나중에 오셔서 뭐 상담 같은 거 하자고 하시면 뭐 같이 뵙니다. 그러면 "버겁다. 수업이 버겁다. 이게 기초 이론인데도 버거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하나 풀어 나가시고 그때그때 복습하시고 준비가 미리 안 돼 있다면 그때는 그냥 "사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먼저 하시는 거를 조금 더 해 보시는, 그래서 그 시기를 위한 동영상이니까 한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월에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킨 1 월부터 11 월까지의 스케줄과 그것을 그때 해야 되는 이유와 아까 저 책들을 포함한 책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학원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셔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부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임용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임용은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시험 공부가 되면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개념들이 너무 많은 용어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육학은 좀 낯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전공 공부는요. 음악 공부고요. 저희가 해왔던 공부고요. 남들보다 잘하는 공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어디서 편입해 갖고 온 친구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게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도서관에 들어가서 막 그 이어플러그 같은 것까지 꽂고 막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영산회상이라고 하는 악곡을 제목을 9악장을 외우고 막 이러면서 악보를 알아보고 막 이러는 거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그냥 악보를 하나 들고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악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연주를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가 아니라 음악 공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왔던 것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육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양음악 전공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국악이요. 이렇게 말하면 국악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화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서양 음악의 화성악, 대위법 뭐 이런 것들의 분량과 국악에서 해놓는 분량이 서양 음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로 서양 음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국악 공부는 조금 늦어도 조금 뭐해도 따라잡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합격자들이 막판에 가면 차라리 국악이 쉽더라라는 말도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던 거의 연장선에서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실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책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읽으시면서 언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언제 어떻게 해볼까를 좀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노량진 트렌드는 약간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나 내후년에 교사 될 시험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나 학부 3학년 아니면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아니면 교육대학원 1, 2학기 이런 분들이 실기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1월부터 6월까지 다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뭐냐면 기본 이론하고 심화반인데요. 그것들을 한번 수업을 듣고 내용들을 확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시는 해에 뭐 혼자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강의를 돌리셔도 되니까 돌려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약간 재수 아닌 재수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순대 재수다 뭐 이런 분. 초순대 재수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2년째 뵙는데 올해 시험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조금 준비하시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화성학 같은 게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너무 화성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조금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학을 잡고 서양음악사 책도 많이 읽고 국악도 좀 읽으면서 꼭 올해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봐도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원대한 계획도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어떤 분이 피아노도 잘 못 쳐요. 노래도 못해요. 공부도 전혀 안 돼 있어요. 화성학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한번 나오신다면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시는 방법은 한 2년 정도 잡고 보시는 것도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피아노를 정말 못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레슨 받은 걸로 유려하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힘들 거고요. 화성학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고 오시면
시작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1월에 너무 1월 출발선에 너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정보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신 분들도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 준비 좀 하셔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실기시험도 있으시고 뭐 기말에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좀 해소를 하고 준비하셔서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시험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